자, 이제 지금부터 1강 들어가겠습니다. 군무원 국어 이론 완성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1강에 대한 내용들, 문법 국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 이론 문법 제1장 언어와 국어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있는 이론 문법은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 국어의 타이틀에 보이는 것처럼 언어가 무엇이며 그리고 국어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제1절 언어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제2절 언어의 특성으로 이번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법 국어이며 이론 문법이며 그리고 언어와 국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언어란 게 무엇이냐, 그리고 전 세계에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암기해야 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6천여 개의 언어가 있지만 이것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희소 언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언어, 문자가 있어야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그 중에 100개 정도, 100여 개의 문자 언어가 있다고 하고요. 한국어는 인구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세계 12위 언어 사용 국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어나 아니면 스페인어나 중국어나의 사용 국가 등이 아무래도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어가 갖는 특수한 특징들까지를 살펴볼 거고요. 보편적인 내용을 국어가 공유하기도 하지만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언어의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요. 보통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이제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 뜻, 의미, 용어,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2번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화면으로 보고 있으시죠? 두 번째 빈칸으로 제가 이제 남겨놓기 때문에 각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이라는 것은 정의, 보통 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개념 정의, 개념 정의. 그래서 땡땡의 개념, 땡땡의 정의, 이런 게 우리 제목 문제로 비문하게 잘 나오죠. 자, 그래서 개념 정의, 뜻, 의미, 용어, 내용인데요. 첫 번째, 언어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체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언어란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뜻은 위에서도 보았던 의미, 내용을 말하고요. 음성은 소리를 말하고 이것을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도 언어의 3요소라고 나오는데요. 3요소 중에 하나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보이죠? 언어란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물론 다른 짐승들도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처럼 호모 로켄스,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이렇게 제한하여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이때 뜻은 의미, 내용을 묶어서, 음성은 소리와 형식을 묶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뜻이 있는 음성이다는 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같이 해봅시다. 뜻은 뭐라고요? 의미, 내용이라고 했어요. 음성은 뭐라고요? 소리,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50%와 50%라고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OX, 함정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보니까 언어는 뜻이 없어도 음성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 아니면은 뭐 음성보다 뜻이 더 중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써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앞뒤면이 존재하는데 늘 함께 온다는 거죠. 동전의 앞면만 오거나 뒷면만 올 수 없는 것처럼 언어도 내용만 오거나 형식만 올 수가 없어요. 예전 교과서에는 이런 예가 있거든요. 바바빠빠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즉 음성이지만 언어라고 하지 않는다. 왜 바바빠빠는 언어가 아니라고요?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음성과 음향을 구별하기도 해요. 음성은 사람의 소리만 음성입니다. 선생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만 음향은 이제 사람이 아닌 소리. 예를 들어 지하철 소리, 새 소리, 뭐 책상 소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음향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음성과 음향을 구별하자 하는 게 우리 기출문제 1번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전혀 아니고요. 반드시 함께 오는데 양면성을 띈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딱 하나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라는 말을 역시 반복해서 우리 합격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그래서 언어의 개념, 언어의 정의, 언어의 뜻, 언어의 의미, 언어의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서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언어의 개념이었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음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소리다. 근데 사람의 소리는 음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절음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분절음이라는 것은 나눌 뿐 마디절자, 즉 마디로 나누어지는 소리라는 건데요. 자음과 모음으로 세분화되는 분절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지만 개 짖는 소리는 단순한 음향이죠. 음향이면 뭐라고요? 언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마치 우리 자음 모음을 이용하여 멍멍이라는 소리를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개 짖는 소리가 멍멍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는데 다른 거예요. 개 짖는 소리는 그냥 음향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공기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야. 월월 뭐 이런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멍멍 또는 왕왕 또는 왈프 바우 와우 컹컹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음 모음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언어가 됩니다. 따라서 개 짖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고 멍멍은 언어다. 차이는 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멍멍이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세분화된 음성이라는 것, 분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크게 뭐 중요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가벼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언어의 기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언어의 기능. 이것도 같은 말 외울 준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 저는 암기의 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일 뒤에 제가 별표를 쳤잖아요.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뭐 대중매체의 기능, 순기능, 역기능 이런 표현들도 학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죠. 의사소통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구실을 하느냐. 그래서 보통 둘 사이에 이어주는 걸 매개체라고 하죠. 문학에서 즐겨 나오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능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해준다, 과거를 회상하게 해준다 이런 거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맞춤법이지만 역할이라는 맞춤법 좀 추천할게요. 한자로 보니까 나눌 할자. 나눌 할자에는 칼로 나누겠죠. 칼도 변이 있어서 한자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영화 배우들도 역할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요. 좋은 역할을 맡아서 절대 안 돼요. 배우들은 자신들의 직업인데 맞춤법도 틀리고 어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 자, 이제 지금부터 8가지 기능 숫자로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외우게 돼요. 가장 지식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 숫자에서 온다. 숫자라는 것은 명확한 숫자로 말하면서 체계화하는 거죠. 자, 다시 언어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많지만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그중에 첫 번째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자, 이 금은 5g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금이 5g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이 책은 참 재미있구나. 그럼 재미있다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언어의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기능을 표현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는 이제 표출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표로 시작하다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선생님, 표현과 표출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표현은 의사 전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사 전달의 목적이 있으니까 금이 5g이라고 목적으로 이 책이 재밌다고 목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표출은 의사 전달의 목적이 없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품사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감탄사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감탄사라는 자체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라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아이고라고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에구머니나 어머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하지는 않죠. 정말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소리, 이것을 표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단어에 감정은 표현한다고 하나요?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나요? 둘 다 쓸 수 있다.
왜? 감정을 표현한다면 의사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출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감정은 표현할 수도 있고 표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언어의 기능 두 가지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표현적 기능이다. 아니면 표출적 기능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1강의 이 부분, 즉 언어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 포괄적인 전제들이니까 포괄적인 가벼운 하나의 상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딱 한 문제 나온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능 엄청 중요하고요. 특히 보면 별표도 보이잖아요. 이 별표들이 다 이론서에도 있고요. 강의 노트에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거나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외우시면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지령적 기능. 근데 같은 말이 두 개 더 있네요.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어떤 언어를 만들길 좋아해요. 어휘를 만들길 좋아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외우지 말고 다양한 어휘로 바꿔주세요. 오늘도 벌써 개념 하면은 정의, 뜻, 의미, 용어 이렇게 우리 바꿨잖아요. 기능 어떻게 했다고요?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 자, 이제 지령적 기능 같은 말 총 3개.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 그중에 지령이나 명령은 어감이 쉽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뭐 이런 거 합니다만. 자, 그리고 감화적 기능이라는 말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예전 기출문제에 있었고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원래 감화라는 것은 느낄 감자, 변화할 화자. 따라서 느껴서 변하게 하는 게 감화예요. 보통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님들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런 거 한다고요. 그래서 느껴서 변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언어의 기능으로는 명령적 기능에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명령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 명령, 즉 명령문을 통한 직접적 명령이 있고요. 시험에 훨씬 잘 나오는 간접적 명령이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 명령이라는 것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이게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것들이 표준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게 지령적 기능이다. 이런 건 쉽잖아요. 따라서 담배 피우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명령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평서문을 통해서 뭐뭐 한다 이런 평서문을 통해서 심지어는 의문문을 통해서도 명령할 수 있잖아요. 광고나 도로 표지판도 명령적 기능을 하는 사례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회, 공사 중이니 우회하세요.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완곡어법이라고 합니다. 완만하게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곡어법. 우리 국어의 특징이에요. 우리 국어의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충고하는 거 싫어한대요. 충고받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돌려서 좀 부드럽게, 알겠죠? 상처를 좀 덜 받게. 그래서 과거 교과서에 수록된 이규태의 글 중에도 헛기침으로 100마디 말을 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헛기침인데 어떻게 100마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죠. 시아버지가 아함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 며느라가 밥 가져와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에헴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 빨래 걷어라 비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완곡어법들이 국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명령적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서문 중에서도 바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교과서 예문 그대로입니다. 따라 외우셔도 좋아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금연구역이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금연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no smoking, 담배 피우지 마 이런 명령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의문문도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몇 시니? 라는 것이 맥락에 따라 요즘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맥락, 즉 발화 의도라는 게 있죠. 상황이라는 게 있죠.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시니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물어보는 거라면 몇 시냐고 표현한 거죠. 하지만 새벽까지 게임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몇 시니? 빨리 차. 이런 의도에서의 지금 몇 시니라면 명령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명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맥락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문맥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한 문장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이 상황에서 무슨 기능이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광고도 그렇습니다. 사실 광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보통 광고의 목적은 상품 판매죠. 자, 그러니까 팔려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세계 판매 1위의 에어컨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판매 1위의 에어컨이니 너도 사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광고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그게 곧 명령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도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시속 80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시속 80이구나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로우 그러면 도로 표지판에서 천천히라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80km 넘지 마, 빨리 가지 마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곡하게 쓰여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도서관 앞입니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스쿨존입니다.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명령적 기능. 다만 어떻게 표현한 거라고요? 완곡하게. 그리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들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친교적 기능으로 갑시다. 사실 지령적 기능보다는 덜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에 딱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자, 친교적 기능도 사교적 기능이라는 같은 말이 있지만 어감은 쉽잖아요. 친교의 시간, 친해지자고요. 사귀는 거, 사교의 시간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윤활유와 같은 기능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윤활유의 유는 기름이잖아요. 그럼 기름칠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삐그덕 소리 나면 기름칠 해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빡빡한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주는 기능이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나 인사말, 거의 시험엔 딱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인사말과 날씨, 이것이 친교적 기능이다. 다만 이것은 내용과 상관이 없을 때를 이야기해요. 즉 그러니까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어요. 우리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꼭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어른들이 맨날 묻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니? 길에서 만나면. 공부는 잘 되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밥은 먹었니?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밥을 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부드럽게 해주는 인사말이. 그래서 원래 설문조사에도 나오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뭐라고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요? 언제 먹을 건데요? 이렇게 진짜 한 번만 먹어요? 두 번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시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언어의 친교적 기능에 의하면 그래, 언제 한번 보자. 단순히 이런 막연한 인사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말의 친교적 기능. 자, 두 번째 날씨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남녀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처음부터 우리 사귀읍시다. 오늘부터 1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뭐 좋아하세요? 오늘 날씨 되게 이렇게 더웠죠? 뭐 추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교적 기능이 다시 한번 두 가지. 인사말, 날씨. 인사말, 날씨. 이 중에는 인사말은 맞춤법 문제로도 나오겠네요.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인사말. 틀리게 해보실래요? 인사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뒤에 한글 맞춤법 30항에 나오는데요. 사이 시옷 발음이 나지 않는데 시옷을 첨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인사말이라든지 나라말, 머리말, 농사일, 머리 글자 이런 것들은 시옷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사말처럼 이게 다 맞춤법으로도 뒤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계속 인사말,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발음과 표기 동시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친교적 기능까지 다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같은 말 시적 기능이라고 써놓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는 언어를 표현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심지어는 운율감에 맞게, 뭐 3, 4, 4, 4조의 사음보라든지, 아니면 7호조의 삼음보라든지, 아니면 시적 허용이라는 걸 통해서 파란 대신에 파란, 노란 대신에 노란, 하얀 대신에 하이안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또 색채를 강조하기 위한 시적 허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학에서 쓰이는 언어적 기능을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8가지 기능을 향해 가고 있고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라는 명칭을 기본으로 삼고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어휘가 부족해요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기에 조금 낯설게 들리는 완곡어법이라는 말. 이것은 뒤에 쓰기 파트에서도 조건부가에 잘 나오거든요. 완곡하게 표현하시오. 그럼 돌려서 말하시오 이런 거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하시오. 알겠죠? 이렇게 어휘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게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기출문제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군무원 기출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제가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군무원 기출문제가 없더라도 비슷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유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의 대부분은 이론서에 있습니다. 군무원 기출문제는 군무원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저랑 특강을 하니까. 하지만 책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칠판에 집중해서 바로바로 여러분이 스캔해 두었다가 눈으로 풀고 바로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면 제일 좋아요. 손가락으로 표시해가면서. 자, 이제 문제 의도 이해하셨죠? 언어의 지령적 기능, 다른 말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자, 그러면 딱 보니까 그거네요. 바로 정답 4번에 보이는 글자. 뭐가 보여요? 광고가 보인다는 거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광고는 100%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100% 지령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니까. 물론 광고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다. 사용 설명서 이런 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AS도 해드릴게요. 뭐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제품은 10,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선택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사세요라는 명령적, 지령적, 감화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머지를 보니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단순한 의도. 왜? 맥락이 없이 딱 문장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했던 그거 날씨 이야기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요? 언어의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 윤활유와 같은 기능, 날씨, 인사말. 이 인사말 날씨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IQ, 쿠 감탄사, 느낌표와 함께 그러면 당연히 표 무슨 기능이라고요? 표출적 기능이다. 기억하시죠? 아이쿠 어머나 애구머니나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3번은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네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김 선생님이 진짜 훌륭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훌륭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국 훌륭하니까 너는 그 선생님에게 잘 배워도 훌륭한 분이니까 너 잘 배워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면 이것도 지령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 의도에 의하면 지령적인 게 4번의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따져보자는 거죠. 겉으로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까지만 봐야지 내포적 의미를 굳이 더 2차적으로 발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1번도 오늘 날씨가 좋구나가 그냥 친교적 기능이 아닐 수도 있죠. 맥락이 있다면. 왜? 오늘 날씨 되게 좋아.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나가자. 아빠 우리 나가서 놀아요. 오늘 날씨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가요라는 예의 명령적 기능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발화 의도가 없을 때는 굳이 2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발화 의도가 혹시라도 앞뒤 맥락이 있다면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의하면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 광고로 나왔기 때문에 소방직 시험에서는 정답을 4번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맥락과 의도도 파악해야 되는 언어의 기능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쉬워서 안 나와요. 자, 6번째 정보 전달적 기능. 이때 정보 전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설명문처럼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관어적 기능도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관어라는 말이 각 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관계의 관자입니다. 따라서 A와 B라는 각각 언어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 책에 의해서 보니까 mother라는 말은 영어로 어머니라는 말이다. 그럼 어머니와 mother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그 두 언어를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춘부장은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거든요, 원래. 그래서 춘부장은 잘 계시니 춘부장은 건강하시고 반대로 이제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해서 자당은 잘 계시니 자당은 건강하시니 이렇게 뒤에 언어 예절에처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결국은 춘부장은 역시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남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두 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관어적 기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8번째 마지막이에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보존, 핵심은 이제 보존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처럼 음성 언어, 6천여 개의 음성 언어는 있지만 100여 개의 문자 언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파피루스, 갑골 문자, 심지어는 동굴 벽화 이런 데다 우리가 어떤 걸 기록을 하지만 현대에는 기계장치, 즉 스마트폰만 생각해도 되죠. 예전에는 전화라는 게 통화만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목소리도 저장도 하고요. 막 화면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계 도움으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해서 총 8가지 언어의 기능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호가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1번부터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볼까요? 언어적 기능 중에 첫 번째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 두 번째 표출적 기능. 세 번째 지령적 기능. 네 번째 친교적 기능. 다섯 번째 미적 기능이었고요. 자, 이제 6번째 설명문 등에 의해서 정보 전달적 기능.
각각의 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어적 기능. 마지막 8번째, 현대사회에 들어서 더욱더 높아진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언어의 기능 8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로 시험에 크게 부담은 없는 거야. 언어가 그냥 그렇다는 거구나 라는 보편적인 거지만 그래도 지령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 정도는 알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정의, 왜냐하면 이 정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의, 뜻, 의미, 개념, 용어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뭐뭐란, 그럼 공무원이란 이거잖아요. 공무원이란. 그래서 특별한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시험의 정의네. 그냥 공무원의 정의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스펙 필요 없습니다. 학력 특별히 필요 없어요. 경력 필요 없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새로운 스펙을 쌓기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바에는 지금 새로운 시험의 백지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의 정의가 나왔고요. 자, 그럼 공무원의 개념과 기능, 우리가 오늘 지금 2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언어의 개념과 기능처럼 뒤에 가서는 문학의 개념과 기능, 시의 개념과 기능, 소설의 개념과 기능 이런 거 우리가 다 우리가 개념 기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개념은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할, 기능,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이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2절 언어의 특성, 이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조금 부담되네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숫자는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과서에서 검증된 겁니다. 이미 전공서에서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워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언어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8가지. 언어의 특성은 10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부담 없이. 자, 이제 또 특성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원래 특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로 제가 최대 3가지. 특성, 특징, 특질이 있고요. 또는 성으로 끝나는 같은 말들, 성. 그래서 속성, 성질, 성격, 성향 이게 모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특질의 질, 성질의 질, 본질의 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특특특, 성성성, 질질질 이런 말들이 일단 모두 함께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엄청 좀 편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특징하고 성격하고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특징하고 특성하고는 뭐가 달라요? 같다고 생각합시다. 이때 같다는 것은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니고요. 넓은 의미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벌써 3번째 개념의 같은 말, 기능의 같은 말, 특성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왠지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순서대로 가더라도 그 순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특성, 특징, 특질 이렇게 됐고요. 속성 아니면은 성질, 성격, 성향, 본질 이런 말들까지 해서 이게 다 같은 말이구나, 마음이 편하구나, 한 번에 외우니까 마음이 편하구나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좀 이런 특성이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좀 특징이 있어. 야, 그 사람 성격이 어떠니? 성격이 좀 이렇더라고. 얘가 좀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속성이 있어. 본질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언어의 특성이라고 했지만 예전 교과서, 5차,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제목은 언어의 본질이라고 나왔어요. 이 여절의 제목 문제예요. 언어의 본질, 뭐가 생각나요? 언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이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성으로 끝나는 땡땡성, 땡땡성 이렇게 우리 끝나는 말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부터 10가지 땡땡 성질에 대해서 언어의 성질, 언어의 특성,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안 외워도 됩니다. 왜? 이원성, 2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저랑 암기 같이 했던 거 생각나시잖아요. 언어란 또 합시다. 언어란 어떻게?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거 했잖아요. 그렇게 2가지가 있는 게 이원성이라는 거예요. 일원성은 1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원성은 2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에는 2가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누었다고요? 뜻, 의미, 내용이라고 음성, 소리, 형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언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었죠.
두 번째, 언어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겠죠. 우리는 훈민정음에서부터 비롯된 자음, 모음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고요. 영어는 알파벳이라는 게 있고요. 한자도 당연히 한문이라고 한자라고 하는 형태들에서 이제 중국어 한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다가나와 같은 각각의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원성과 함께 기호성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이야기했지만 암기해야 되느냐 그냥 듣고 넘어가느냐. 그럼 이걸 벌써 듣고 넘어가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작할 때 준비 부족입니다. 왜? 처음에는 막 다 덤벼야 되거든요. 막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외우고 싶을 정도의 약간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특성의 같은 말 쭉 나열했던 거 빈칸 보이죠? 다시 한번 특성, 특징, 특질 또는 성성 이거 되게 많았잖아요. 속성, 성격, 성질, 성향, 그리고 본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언어의 특성 10가지를.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이원성, 기호성. 됐죠? 이원성, 기호성 이렇게 두 가지 했네요. 자, 이제 시험에 오늘 1강을 통해 제일 중요한 건 나왔습니다. 자의성.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까 감화적 기능도 분명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감화적 기능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언어의 자의성. 자, 이때 자자의 한자 한 번만 봅시다. 제멋대로 자라는 한자입니다. 제멋대로 자. 사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자는 스스로 자잖아요. 스스로 자. 물론 스스로 자 많이 쓰죠. 자율적이며 아니면 자발적이며 아니면 우리가 뭐 자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 뭐 하면 자활하기도 하고 자립하기도 하고 우리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일하게 쓰는 제멋대로 자라는 한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멋대로라는 어감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단어 중에 자행하다.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행 엄청 한자 중요합니다. 또는 방자하게 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춘향전에서도 이도령의 종 방자가 나오는데 그게 약간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도련님 저 싫은데요. 이런 거예요. 방자하게 구는 방자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자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언어에다 설명을 하려고요. 언어의 자의성이 뭐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 정의 길지만 이건 우리 꼭 외웁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1강이잖아요. 1강부터 외우지 않으면, 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자, 길게 제가 한 3번 해볼게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자, 외우실 때는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망막에 이제 글자가 맺히잖아요. 몇 글자, 최대 10글자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대요. 그래서 20글자 넘어가면 한 번에 못 외워요. 근데 10글자까지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10글자라고 하는 것이 뭐 띄어쓰기를 포함해도 되고 빼도 되긴 합니다만은 대략 이런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무조건 끊어서 외워라. 길면 끊어서 외워라. 자,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기억하시잖아요. 즉 형식, 내용, 뜻, 소리, 의미, 음성 했는데 이러한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반드시 그러할 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꼭 그런 뜻을 약속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든 교과서의 예 1번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뜻. 자, 사랑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성 간에 그리워하는 정,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주로 이성 간에. 보통 우리가 아가페도 있어요. 에로스도 있어요. 플라토닉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만 일종의 이성 간에 그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 또는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되니까 소리를 사랑 이렇게 소리를 낸 거죠.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사랑해 그럼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사랑이라고 소리를 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에 가서는 I love you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love라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대신에 또 독일어로 가서는 이 리베 디히 이렇게 리베가 사랑이에요. 워 아이니 아이가 사랑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결국 나라의 소리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한 번 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라는 예를 음성은 뭐예요? 예가 음성이죠. 소리잖아요. 의미는 예죠. 뜻이죠. 근데 예하고 예 사이에는 꼭 그런 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연히 각 나라에서 만든 아까 세계 6천여 개의 언어마다 소리가 다르겠죠. 문자 언어로 가더라도 결국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필연성이 있다가 아니라 필연성이 없다. 그것을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같은 말 3개 한번 외울게요. 자의성, 우연성, 임의성.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연성도 이해가 되죠.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소리낸 거라고? 우연히. 왜 영어에서는 love라고 했을까요? 우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성과 우연성과 자의성. 임의성도 제멋대로 임이거든요.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 야,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마.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자의성, 우연성, 임의성. 자, 이제 반대는 뭐라고요? 필연성. 됐죠?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와의 만남도 필연이냐 우연이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때요? 시작은 우연이죠. 근데 끝은 어떨 것 같아요?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합격하면 필연입니다. 왜? 반드시 우리가 만났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연성의 반대는 우연성 또는 임의성 또는 자의성. 근데 이제 언어적 특징으로 보면 자의성이라고 99% 시험에 나와요. 우연성이 나올 때도 있고 임의성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따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좀 길었지만 2번 끊어 읽기로 했어요. 어떻게?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됐죠? 이거 정의 외울 수 있어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성, 우연성, 자의성은 지금 다 설명이 됐고요. 이제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단 의성어, 의태어는 자의성이 있지만 약하다. 자의성이 있으나 약하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의성어, 의태어라는 게 뭐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어떤 우리가 음성 상징어들이죠. 아무거나 좋지만 여기처럼 나온다면 멍멍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개 짖는 소리의 의성어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멍멍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든 거죠. 우리는 멍멍 이렇게 한 거죠. 다른 나라는 왈왈, 왈푸왈푸 아니면 일본도 왕왕, 중국도 왕왕이긴 한데 각각 소리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 달라요? 우연히 만들었으니까.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의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있어요. 그렇겠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약하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약해요? 약하다는 것은 자의성이 약하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약간의 필연성이 있죠. 또 약간의 필연성은 뭐야? 개 짖는 소리는 좀 비슷하잖아요. 분명 우리는 다르다고 말했지만 개 짖는 소리의 공통적인 의문 찾으셨나요? 이응 있죠. 이응. 왕, 멍, 멍, 바우, 와우, 왈프, 왈프, 왕, 왕 이런 식으로 컹, 컹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약간씩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개 짖는 소리니까 개 소리네요. 자,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우연히 만든 것이죠. 자, 이제 닭 우는 소리 한번 해봅시다. 닭 우는 소리 우리는 어떻게 하죠? 꼬끼요 또는 꼬꼬댁. 다른 나라 어떻게 하죠? 코코도들도 키케리케 이렇게 한대요. 영어나 프랑스어나. 그러니까 역시 다르잖아요. 닭 우는 소리가 다른 걸 뭐라고 말한다고? 자의성이 있어요. 자의성이 있는데 또 느낌은 어때요? 약간 비슷하죠. 꼬꼬댁, 꼬끼요, 꼬꼬도들도 키케리케 약간 K가 다 들어가요. 왜? 아니 닭 소리니까. 닭 소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두 약간 또 비슷한 느낌. 소 우는 소리를 우리는 음매, 영어로는 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주세요. 의성어, 의태어는 자의성이 있으나 약하다. 의성어, 의태어는 자의성이 있으나 약하다. 그렇죠?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도 돼. 이걸 어순을 바꿔도 돼. 예를 들어 자의성이 약하긴 한데 자의성이 있어요. 자의성이 약하다라는 건 뭐 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다른 거죠.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언어는 자의성이 있다 없다? 모든 언어는 자의성이 있다. 그런데 의성어, 의태어만큼은 자의성이 좀 약하다. 왜? 이게 기출문제라서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약간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적으로는 약간 흡사해 보이긴 하나 결론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필연성이 없다. 필연성이 없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의성이 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의성이 있는 건 필연성이 없는 거예요. 필연성이 있으면 자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반대 개념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언어의 자의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자 한 번만 봐보세요. 제멋대로 자라고 지금 했잖아요. 한자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원래 한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형성자입니다. 형성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자를 약간 쪼개놓고 보면 비슷한 음을 갖는 쉬운 한자 그리고 거기에 약간 더해지는 살짝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70%. 혹시 이 한자 아시나요? 순서차죠. 순서차. 따라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거 할 때 순서차 또는 차례차예요. 음이 차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심자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어떤 것은 한자의 음을 빌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두 개 조합해서 놓고 보니까 첫 번째
차와 비슷한 자라는 음이 나왔다는 거죠. 차와 비슷한 자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마음과 관련된 뜻을 빌려서 제멋대로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자의 70%를 차지하는 형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복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순서차. 이거 뭐라고요? 마음심. 이제는 뭐예요? 제멋대로 자. 알겠죠? 그래서 제멋대로 자가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오늘 자의성을 배운 거고요. 아니면은 방자하다. 아니면은 자행하다. 이거 다 있잖아요. 끝이에요. 더 이상의 자 관련 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의성까지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2019 국가직 7급 시험입니다. 그 중요한 7급에서도 한자 문제가 나왔는데 자의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합격자도 수기에 썼더라고요. 선생님, 맨날 선생님이 첫 시간에 강조하던 자의성이 한자로 나왔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의적이다라는 말이 스스로 자를 썼네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자로 쓸 수 있죠. 허공에 한번 씁시다. 우리 같이. 허공에 어떻게? 순서차, 그 다음에 마음심. 됐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했는데 국어는 상식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상식이 답입니다. 항상 상자, 알식자. 항상 알고 있는 게 상식이에요. 시사상식 할 때. 그럼 우리가 한자 이제 고친다면 얘 고쳤죠. 이렇게 자의성. 알겠죠? 자, 물론 나머지 오답도 있긴 합니다만은 공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함께 공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공자죠. 그래서 공무원도 우리가 공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쓰이네.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가 공적이다라는 의미에서의 공공의 이치, 공적인 이치를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음이어 많아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동음이어는 생각하고요. 자, 관련성, 연관성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역시 연이을 연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관련된다. 오늘 또 우리가 했던 언어의 관어적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자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조금만 우리 국어적인 어휘를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한자 공부하는 데 좋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의성이 시험에 나왔다는 게 되게 반가워서 한번 관련 문제로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4번 사회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의성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 우연히 임의적으로 만든 거라고 했죠. 제멋대로 만들었죠. 근데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라는 말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도 바로 이해가 되고요. 약속이니까 마음대로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은 자의적이지만 사랑이라고 약속 만들었으면 그 다음 지켜야 되잖아요. 나 너 사랑해 사랑해 계속해야지 나 너 똥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으로 지키자 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회성. 이것을 다른 말로 불역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불역성 그럼 학생들이 또 당황해. 왜? 사회성만 100번 외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한 90번 외우면 불역성이라는 것도 10번은 외워줍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즉 바꿀 역자 혹시 한자 보이나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서 불역성인데 이때 한자 바꿀 역자라는 것은 원래 동자 이음 한자예요. 즉 원래 바꿀 역이라고 읽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죠? 남의 입장이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역지사지. 또 서로 물건을 바꾸는 게 뭐예요? 트레이드, 무역입니다. 무역. 이거는 바꿀 역자고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쉬울이라는 한자도 있어요. 쉬울이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난이도. 쉽고 어려운 정도가 난이도잖아요. 평이하다, 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의 음이 이렇게 같을 때 한자 공부의 출발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모든 한자마다 동자음을 어떻게 다 공부해? 그러면 안 되죠.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어에 해당하는 것부터 가깝게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꿀 역으로 이해하고요. 바꿀 수 없으면 불역성, 사회성입니다. 자, 이제 또 이어가 봅시다. 그래요. 좋아요. 언어는 약속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언어는 변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꿀 수 없다고는 했는데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있던 단어도 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던 단어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것은 변화. 역사는 변한다, 역사는 흐른다 이런 말이 친숙하죠. 이것을 이제 가역성이라고 하고요. 아까처럼 말하면 바꿀 수 없으면 불역성,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변한다라는 것은 총 3가지를 말해요. 신생, 성장, 소멸. 따라해 보실래요? 신생, 성장, 소멸. 이때 신생은 없었는데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생겨나는 말이 엄청 많잖아요. 뭐가 어휘가. 현대 문물이 막 생기면서 컴퓨터네, 인터넷이네, 유비쿼터스네 이런 표현들이 예전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생긴 말들이 있다는 것. 많으니까. 자, 두 번째, 성장은 있었는데 뜻이 바뀌어요. 이것도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거예요. 그중에 이게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문제들이거든요. 어리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어리석다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뀐 거죠. 특히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어린 놈이 이거 하잖아요.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다가 나이가 적다. 어여쁘다도 똑같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네. 백성을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어여삐 여겨. 가엾게 여겨. 따라서 어여쁘다 불쌍하다 가엾다가 지금의 예쁘다라고 뜻이 바뀐 거고요. 자, 인정도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전의 인정은 이게 되게 부정적 의미, 뇌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베풀다가 뇌물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인정을 베풀다. 우리 공무원들 뇌물 주고받으면 안 되죠. 김영란법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뇌물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인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초코파이잖아요. 인정, 정, 인지상정의 준말입니다. 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긍정의 의미로 뜻이 변해서 역사성입니다. 자, 방송도 원래 한자로 보면 놓을 방자, 보낼 송자. 따라서 예전에는 무죄자를 방송한다 이랬어요. 무죄자는 죄 없는 자, 방송은 석방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무죄자를 방송하고 원래 춘향전에 나와요.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무죄자를 방송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휘 문제로도 예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석방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의 방송은 당연히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MBC, KBS, SBS 등등의 방송이라고 하니까.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역사성이라는 것, 언어의 뜻이 변했다는 것,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멸 또는 사멸 똑같습니다.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지만 사어가 된 대표적인 경우가 순우리말이죠. 한자어의 영향을 받아서 순우리말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외래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말이 또 안 쓰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잖아요. 자, 그중에 온이라는 말이 순우리말이었는데요. 예전에는 백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열, 백 이렇게 할 때 물론 관형사 온은 있네요. 온 누리, 온 세상 이런 거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원래 백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즈문등이 할 때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천년, 즈문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요. 자, 묘해산이라는 건 좀 친숙하죠. 그러나 어쨌든 묘해라는 말 대신에 산산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가람도 강입니다. 그래서 한가람, 한강을 한가람이라고 하고요. 한가람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자, 미르도 들어보셨나요? 용이죠. 그래서 용용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게 원래 순우리말 미르가 용. 그래서 연예인 중에도 엠블랙에 미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으로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신생성장 소멸이었으며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벌써 10가지가 되게 많아 보였지만 반이나 왔어요. 절반 왔으면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 2, 3번이 엄청 쉬웠죠. 뭐가? 이기자,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했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약속, 사회성, 그런데 변해, 역사성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기자부터 시작되는 세 개부터 자의성으로 또 연결된 세 가지를 묶어가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표로 세 가지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세 가지를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첫 글자를 가지고 뭐 자사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처럼 언어는 우연히 만들었다. 그런데 약속으로 지킨다. 그런데 변하더라. 이렇게 쭉쭉쭉. 어찌 보면 사회성조차도 자의성이 하나예요. 약속으로 정한 것도 우연히 정한 거죠.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죠. 변한 것도 왜 변했어요? 우연히 변한 거예요. 이렇게 음성과 의미사의 필연성이 없는 자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지역 방언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만의 것도 있지만 왜 나라 우리 지역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언이 다르고 강원도 방언이 다르죠? 우연히 그냥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거죠. 먹고 뭐라고 모시기 뭐단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떻게 소리가 변한 거잖아요. 이것도 언어의 일종의 자의성이에요. 또 뭐 변했으니까 역사성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자의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쉬워서 그러나 편하게 봅시다. 창조성. 창조성은 같은 말 개방성이라고 또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장은 한번 쭉 봐보세요.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무한히 많은 문장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센텐스. 우리는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동물의 의사소통과 사람의 언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말해주시면 좋아요. 아까 우리는 어휘를 썼죠. 동물의 소리는 뭐라고요? 음향. 사람의 소리는 음성.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사람의 소리에는 음성이긴 한데 사람의 언어에는 창조성이 있다고요. 이 창조성이라는 것이 문장을 암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강의하고 있지만 모든 걸 외우는 건 아니죠. 막 살을 붙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언어 중 창조성,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 해요. 대신에 동물의 의사소통은 그럼 뭐래요? 동물의 의사소통은 그냥 외워서 조금만 말해. 신호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 그래서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참새 소리가 다 달라요. 참새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짹짹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참새는 짹짹, 어떤 참새는 짹짹, 어떤 참새는 짹짹 이렇게 하기도 한대요. 왜? 어미 참새에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학습에 의한 결과, 즉 창조성이 없다는 거예요. 막 이어서 가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의 의사소통과 가장 큰 차이점. 동물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신호, 우리는 언어입니다. 창조적인 언어,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역사성의 신생이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생 중에서는 뭐가 생기는 걸 말하죠?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새로 생기는 게 신생입니다. 아까 컴퓨터, 인터넷, 유비쿼터스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것은 창조성이 아니라 역사성 중에 신생이요. 창조성은 문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전혀 별개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얼마든 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구별했고요. 자, 7번째, 체계성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그냥 체계가 있으니까요. 언어의 특성에는 체계적으로. 그래서 뒤에서는 언어의 체계와 구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6번째, 창조성, 개방성, 그리고 체계성까지 했네요. 자, 이제 8번째.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두어 가지 남았습니다. 분절성과 함께 이제 이 시험을 위해서 좀 잘 봐주세요. 자, 분절이라는 단어를 오늘 두 번째 하고 있기는 해요. 그중에 첫 번째 분절은 원래는 음성과 그리고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 자체, 그것이 분절음이다. 자음 몸으로 세분화되었다. 아까 우리 기출문제 1번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분절성은 조금 달라요. 자, 정의를 외우는데 10글자 단위로 외우라고 했어요. 약간 긴 것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자, 도전해 봅시다. 분절성이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사실 연속이라는 어감이 이어진다라는 어감과 같고요. 불연속이라는 것이 끊는다라는 말과 같지만 핵심은 끊어서 표현한다는 이야기. 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용 사례 1순위 무지개 색깔입니다. 국가직에서도 나왔던 정답인데요. 원래 우리가 무지개 색깔 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말이 입에 좀 붙죠. 그러나 실제 과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에요. 이게 빛이 발산, 빛이 분산이 되면서 흩어지기 때문에 막 여러 색이 그냥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금을 긋듯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분절성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끊어서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거 또 해볼게요. 모든 시간 개념이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점처럼 되어 있기보다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후. 그러면 오후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오후라는 거는 몇 시인지는 알아요. 오후 2시도 있고, 오후 3시도 있고, 4시도 있는데, 근데 오후가 몇 시부터 몇 시인지는 몰라요. 다만, 사전에 의하면 오후라는 것은 낮과 저녁 사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런 거 같잖아요. 왜? 물리적으로는 이어져 있는데, 그냥 개념만 나눠 놓은 거예요. 낮이라고 하고, 오후라고 하고, 그리고 저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녁이 있고요. 밤이 있겠죠. 새벽이 있겠죠. 아침이 있겠죠. 오전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정의를 대입을 시켜볼게요.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해했어요? 이게 분절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무지개 색깔. 두 번째는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그러면 분절성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무지개 색깔, 언어적으로 그냥 약속. 물론 이제 우리는 아까도 사회성이라고 했지만 이어져 있는 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끊어서. 임의적이라는 말도 또 나왔어요. 자의성처럼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끊어서 표현한다는 거, 나누어서 표현한다는 거. 아까 100%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죠. 정말 24시간을 기준으로 오늘과 내일이라고 나누지만 이게 딱 분리된 건 아니거든요. 어제, 오늘, 내일. 자, 이제 오후, 저녁, 밤, 새벽, 아침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네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시간 개념은 이어져 있긴 한데 끊어서 표현했다는. 심지어는 신체도 있어요. 제가 예시로 말하면 세 가지. 무지개 색깔, 시간, 턱, 뺨, 이마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우리가 얼굴 안에 들어있는 건데 턱이 어딘지는 알고 뺨이 어딘지도 알고 이마가 어딘지도 알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얼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끊어서 우리가 개념만 준 거지 원래는 하나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예전 시험에는 분절성이 아닌 것으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분절성이 아닌 것, 그럼 여기에 보이죠? 지구, 수성, 금성 이런 거는 분절성이 아니죠. 왜 분절성이 아니에요? 태양이라고 하는 흔히 항성, 항성을 주변에 도는 행성들이죠. 행성.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시험에 나온 게 컴퓨터. 그럼 컴퓨터의 뭐 모니터, 아니면은 스피커, 아니면은 우리가 키보드 이런 거 어때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절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이런 말부터 꼭 시작을 하세요. 무조건 뭐 나눈다 이렇게 분절성이 아닙니다. 정의와 함께 다 했어요. 자, 우리가 정의 중에서 살짝 오늘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의성. 여러 번 했네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자의성. 두 번째, 분절성도 살짝 길었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됐죠? 이거는 꼭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세 가지 이외 절대 안 나옵니다. 무지개 색깔, 시간, 턱, 뺨, 이마. 뺨, 턱, 이마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랑 마지막 이 추상성 이야기까지가 시험입니다. 자, 추상성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에서는 동음이어가 많아요. 그중에서는 피카소의 그림 추상화할 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생각이 좀 추상적이야. 막연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죠. 근데 언어의 추상성은 그런 게 아니고요. 뽑을 추자. 이때 뽑는다라는 말의 한자를 보니까 손수변. 이 왼쪽에 있는 게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석유를 뽑으면 시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뽑아내는 거를 식물에서 추출한다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뽑는다는 말인데요. 자, 그럼 이제 정의에도 이 뽑는다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언어의 추상성 또는 이것을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또 기네요. 끊어서 봅시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걸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뽑는다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뽑는다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이면 제일 좋은데요. 일반화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일반화 상위 개념. 자, 1순위에 하나만 기억합시다. 꽃, 플라워 꽃 말이죠. 바로 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이라고. 사실 하위 개념들이 있잖아요. 장미, 무궁화, 백합, 튤립, 뭐 아무거나 많은 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꽃과 무궁화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꽃은 뭐라고요? 상위어. 모아 꽃이라고 우리가 한 거죠. 그러면은 무궁화는 뭐라고요? 하위어죠. 밑으로 내려서 꽃에서 무궁화가 된 거니까. 따라서 무궁화는 하위어, 꽃은 상위어라고 할 때 이렇게 상위어로 만들어내는 것을 언어의 일반화 과정, 다른 말로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 구체적인 실체는 아니다. 왜? 구체적인 실체는 밑에 하위어가 실체죠. 저기에 꽃이 피었네. 사실 거짓말이래요. 거기에 피어있는 건 꽃이 아니에요. 장미가 피었네. 무궁화가 피었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모아서 꽃이 피었네. 나는 꽃을 좋아해. 거짓말이에요. 왜?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장미를 좋아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모아서 일반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특성상.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모아서 상위 개념, 피라미드처럼 모아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네요. 여러분들은 모아서 뭐라고 해요? 학생이죠, 학생.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모아서 뭐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일반화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밑으로 내려서 구체화로 표현하기도 하겠죠. 다만 상하이 관계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죠. 상하이 관계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꽃과 무궁화로 보면 꽃이 상이어고 무궁화가 하위여지만 만약 무궁화 밑에 백색 무궁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백색 무궁화는 또 밑에 있는 거죠. 또 백색 단심 무궁화라는 게 있어요. 백색 단심 홑 무궁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상하이 관계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장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무궁화는
무궁화는 하위어일 수도 있고 상위어일 수도 있다. 이해가 되죠? 하위어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보면 하위어. 그러나 백색 단심 홑 무궁화로 보면 상위어잖아요. 그래서 상하위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상위어가 하위어가 될 수도 있고 하위어가 상위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말하면 꽃이 상위어지만 꽃을 위로 올라가 봅시다. 꽃 위에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네요. 식물 더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생물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상하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추상화는 추상화인데 대부분의 언어는 이렇게 상하이 관계가 생겨요. 위에서 모아서 뭐라고 하고 밑으로 하위로 내려서 뭐라고 하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딱 하나. 언어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고요. 자, 다시 그 여러 가지 공통적 속성들을 뽑아서 정리한 게 추상화 과정, 일반화 과정인데 다만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딱 하나. 뭐가? 고유명사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고유명사를 제외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고유명사는 on이니까. 고유명사라는 것은 애초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실체. 즉, 사람 이름 아니면은 인명, 지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정원상이라는 사람도 동명이인은 있죠. 정원상이라는 이름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군무원 국어를 가르치는 정원상이라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체죠, 실체. 그래서 정원상 위에 정원상 없고 정원상 아래에 정원상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러면은 한국의 서울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는 그냥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상하이 관계가 없다. 일반어가 없다. 하위어가 없다. 됐죠? 그래서 모든 언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대부분의 언어는 그래도 상하이 관계를 거친다. 이렇게 고유명사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오늘 모든 언어라는 말에 포함되는 게 있긴 있었어요. 자의성. 모든 언어는 자의적이다. 자의성이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는 추상성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고유명사는 제외해야 되니까요. 자, 역시 여러 가지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듣기에 어때요? 그냥 저의 강의 스타일을 보셔도 좋고요. 저 선생님이 저렇게 끊임없이 반복해 주는구나. 아, 저 선생님이 저렇게 PPT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는구나. 빈칸도 만들어주는구나. 이거 좀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1강에서 배웠던 언어의 개념,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은 한 번에 좀 끝내줘야 돼서 제가 열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규칙성이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니, 언어에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룰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전에 이게 국회직 시험에 나왔던 거긴 하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도 뭐 어떤 아주 특이하고 희소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대요. 우리 국어에서는. 아까 우리 국어 모든 국어는 자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상성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만 그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목욕탕. 우리 지도에서 많이 보는 목욕탕. 왜 김이 올라오니까. 이건 어때요? 그림인데 그림 도자. 이 그림은 내용과 좀 관련이 있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주로 그림 문자 같은 게 그렇겠죠. 아니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뭘 떠올리죠. 제가 뭘 그린 거예요? 그림 잘 못 그렸어도 학교잖아요. 학교. 이게 깃발도 있고 여기 밑에 건물처럼 보이니까요. 따라서 결국 도상성, 그림 도자의 도상성은 일종의 관련이 있는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의성의 반대인 경우. 자, 이렇게 우리는 언어의 특성을 10가지로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관련 기출문제 한번 살짝 풀어봅시다. 역시 문제들을 제가 최소한 줄이긴 했는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보기의 사례와 보기 1, 2의 특성이 잘못 짝지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다 했던 그 10가지 있네요. 규칙성, 역사성, 창조성, 사회성. 자, 그런데 바로 라를 보니까요.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이라고 소리내고 영어에서는 today 이렇게 소리낸다는 거예요. 그거네요. 음성과 의미사의 필연성이 없다. 여전히 잘 나오는 그것, 언어의 자의성이죠. 자, 그런데 지금 리을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라와 연결된 게 기억, 규칙성이라고. 그냥 규칙이 있다고만 말한 것이지 규칙성과 자의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성, 제멋대로 자 이제 한자 허공에 쓸 수 있는 거죠. 자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아까 우리 방송 그대로 나왔네요. 뜻이 변했어요. 역사성. 또 다른 사람들 알아듣기 어려워요. 사회성. 알겠죠? 사회성하고 지금 연결한 거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역시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뭐라고 했었죠? 창조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도 이미 2019 서울시 문제에서도 주기도 했네요. 자, 그래서 라를 한자 포함해 자의성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자, 이렇게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념에 관한 이야기, 기능에 관한 이야기, 특성에 관한 이야기, 키워드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아요. 개념, 기능,
특성, 언어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말들 포함했고요. 숫자로 말하기도 했어요. 기능은 8가지, 특성은 10가지. 10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 기, 자. 됐어요. 이호원성, 기호성, 자의성. 그리고 언어는 임의적이지만 약속으로 정해야 돼요. 사회성.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역사성. 이렇게도 우리가 5가지 했고요. 자,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체계성, 아니면은 우리가 창조성 이런 거 했네요. 창조성, 체계성, 분절성, 추상성, 규칙성 이렇게 첫 글자만 제가 썼을 뿐이지만 여러분이 10가지를 외운다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재밌구나, 외우고 있구나 내 자신이 따라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저랑 계속 가질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